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16강까지는 일부로서 불교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7강인데요. 17강부터는 2부로서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강은 부자가 돈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부자에게 배우는 돈 버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돈 버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번다 함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내 주머니에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강제로 옮기면 강도이고요. 몰래 옮기면 도둑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 버는 일은 그래서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를 예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치 못지않게 돈 버는 일이 어렵고 어쩌면 둘 다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딱 하나만 충족하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으른 상상, 알고 보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크릿처럼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혹은 나폴레온 힐의 신념의 마력처럼 신념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요. 신념을 갖거나 간절히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정말 많은 요인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라는 발언을 듣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그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부자들을 곰곰 살펴보니 확실히 부자는 뭔가 다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가로부터 카카오톡은 위험해서 자기들은 외국 메신저 앱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독일 사업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등 보안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한국 정부가 영장도 없이 대화 내용을 빼내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몇 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사업가들은 메신저 앱에 있어서도 참으로 기민합니다. 남과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부자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증권가 금융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카카오톡 대신에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카카오톡이 보안이 안 되니 업무에 관한 대화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 실험 결과를 보면 텔레그램보다도 스위스에 본부를 둔 트리마라는 앱이 보안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메신저 앱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트리마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메신저 앱이 있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서 가장 보안이 뛰어난 메신저 앱은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 앱입니다. 영어로는 시그널 프라이빗 메신저라고 하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사용됐던 앱으로서 공무원들, 기업인들이 제법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실험을 보면 시그널이 메신저 앱 중에서 가장 보안이 뛰어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정보기관이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망명한 스노든이 사용했던 앱이라고 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확실히 부자들은 다릅니다. 부자 되는 습관의 저자 토마스 콜린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비교했습니다. 부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습관 1위는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로서 부자는 88%, 가난한 사람은 2%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뜻밖의 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는 책을 거의 읽을 것 같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나 책을 읽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은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부자는 81%, 가난한 사람은 9%였습니다. 혹시 매일 할 일을 적어두는지요? 저는 캘린더 앱을 사용합니다. 요즘 모든 휴대폰에 캘린더가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캘린더에 저는 할 일을 전부 적어놓고 아침이 되면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부자는 80%, 가난한 사람은 12%였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한다는 부자는 76%였고 가난한 사람은 23%였습니다. 목표를 글로 기록해 둔다는 부자는 67%였고 가난한 사람은 17%였습니다.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부자는 70%였으나 가난한 사람은 3%였습니다. 좋은 습관이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한 부자는 84%였으나 가난한 사람은 4%였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 고등학교 때 자기 인생 목표를 글로 쓴 사람과 글로 쓰지 않은 사람이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목표를 글로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됐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재산의 정도가 작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인생의 목표를 글로 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다니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빠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글로 제 목표를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부자는 테레비를 항상 켜놓지 않는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은 사람이 없어도 테레비를 켜놓는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거실에 나와봤더니 저희 집 거실에 테레비가 켜 있는데 아무도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구나, 제가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책도 열심히 읽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고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목표를 글로 기록해 두지 않았지만 목표를 글로 기록해 두고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습관이 부자들의 습관과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 습관만 부자하고 똑같다고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서울시 공기업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이름에 SH 대신 레미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자 인근 레미안 아파트에 사는 주민 100명이 강남구청장실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는 기사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칫 시위하는 주민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들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며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SH공사가 삼성에게
건설을 시공을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레미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던가 봅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강북에서 살다 강남으로 이사온 어떤 사람이 강남 사람이 돈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부자는 확실히 다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라는 문제성 발언을 부자들은 다 이유가 있어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부자는 확실히 기민하고 정보가 더 많습니다. 또한 매우 부지런하고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잘하며 끊임없이 인맥을 관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굴욕과 비아냥도 참고 넘기며 상당수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면 쉽게 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로 이전하는 행위인데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의 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할 자신이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 사람은 사업을 할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는 사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것만으로 사람들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의 길로 들어섰고 실패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도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제목에 저도 낚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매우 설득력 있게 쓰여져 있긴 했지만 시종일관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봉급쟁이 하면 돈 못 버니 그만두고 사업을 하라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집어치고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생에 관한 책들을 보면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된다라든가 먼저 저지르고 봐야 한다는 류의 조언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과연 그럴까? 좋아하는 이성한테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만 하다가 놓치기보다는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다릅니다. 유튜브의 창업자 스티브 첸은 계산기로 모든 가능성을 다 두드려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리겠다고 했습니다. 창업이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저지르면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철저하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각 시나리오별로 수익과 비용을 예상하고 계산기로 철저하게 두드려 본 다음 모험을 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오또기처럼 일어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지르고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모험을 해야지 무모하면 안 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과감한 측면만 보니까 철저한 분석과 계산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과 계산은 상식의 틀을 벗어나고 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분석과 계산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얼마나 냉정하게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부자는 역시 다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죽는 날까지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도 부자가 될 사람은 됩니다. 깨달음도 추구하면 안 되듯이 돈도 벌려고 하면 오히려 벌리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존할 수 있는 돈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정의합시다. 그 이상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르기엔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어야 부자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상위 1% 부유층은 금융자산 최소 15억 원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 40억 원 이상, 연소득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정의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높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득에 만족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려고 섣부른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될 사람은 됩니다. 물론 봉급쟁이의 길을 가면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했다고 하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 부자가 되려고 너무 목표를 높게 잡다가 혹은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사업으로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성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될 작정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모험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부자를 자주 상대하는 어떤 사람은 부자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바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사업가들이 많은데 정직하고 법을 지키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지만 과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나쁜 놈들도 돈을 번다고 현실을 분명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경전에서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쁜 방법과 바른 방법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른 방법, 즉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란 뭘까요? 법을 지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걸까요? 경전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처님은 잘못된 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지, 잘못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전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법도 일단 지켰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경전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법을 일단은 지켜야 되겠지만 잘못되었다고 부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을 보면 잘못된 법은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사업가들이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이 잠깐 사업을 한 경험을 회고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한국에서 사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벌더라도 리베이트 안 주고 사업하고 싶은데 거의 모든 경쟁자들이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아예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무심코 욕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법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부자들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비웃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자들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 항상 감옥에 가야 하는 위험도 감수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배짱도 좋아야 되고
끈질겨야 되고 얼굴도 두꺼워야 되고 사업가는 성공하려면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켜야 하는 윤리도 있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윤리는 지키지 않아도 비난만 받을 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을 윤리적으로 번다면 어떻게 버는 걸까요? 법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윤리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법과 윤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과 윤리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한국인만의 종교가 아니므로 불교적 관점에서 윤리를 정립한다는 것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윤리를 정립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윤리 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가 중단됐는지 그 이후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저명한 윤리학자와 종교인을 모아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윤리 원칙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윤리 원칙은 뜻밖에도 매우 단순하고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말입니다. 즉,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다음 모든 원칙을 규율하기 때문에 또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나는 생각한다. 만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는가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살생하지 않는 계율을 받고 살생을 즐겨하지 않는다 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유엔에서 연구한 윤리의 첫 번째 원칙과 참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논어에도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황금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원칙을 나는 이 법을 지키기 싫으니 당신도 안 지키면 돼 라는 방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나도 당신의 리베이트를 이해하니 당신도 내 리베이트를 이해해야 돼 라는 윤리를 우리가 허용해도 될까요? 내게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원칙은 이런 식의 억지 적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부처님의 뜻에 맞는 부자는 하나도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불교적 규범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에 대한 오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종교다. 심지어는 게으름을 불교적인 것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교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법과 윤리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교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 한국에서 돈 벌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경쟁자가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곧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져야 합니다. 세상이 올바르게 정립될수록 법과 윤리를 지키고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면, 세상이 부패하면 법과 윤리를 어기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연의 오묘한 작용입니다. 불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명상만 한다고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17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8강 시간에 뵙겠습니다.